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폐가는 오랫동안 그곳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젊은 커플인 지수와 민호가 호기심에 그 폐가를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지수와 민호는 대학 동기였고 둘 다 미스터리와 공포를 좋아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 시골로 여행을 떠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폐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외관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건물은 이미 많이 낡아 있었고 천장은 무너져 내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느낀 가장 무서운 점은 그곳 주변의 정적이었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기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 사람들 말로는 50년 전에 한 가족이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잖아. 어쩌면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을지 몰라. 지수가 속삭였다. 민호는 손전등을 켜서 앞장서며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지. 그들은 천천히 폐가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애매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바람 소리겠지. 민호는 스스로를 한심시키며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팔꿈치로 민호를 꼭 잡았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폐가를 탐험하는 동안 많은 것들이 그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고 마루는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한 방의 중앙에 놓인 낡은 장식장. 그 안에는 오래된 장난감 인형이 담겨 있었다. 인형의 눈은 마치 생명을 가진 듯 그들을 쫓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이 인형, 왠지 기분 나쁘지 않아? 지수가 인형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게 바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뒤에서 웃으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어서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돼. 매우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에 두 사람은 운비백산하여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 손잡이는 차갑고 딱딱하게 버티고 있었다. 동시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숨결은 희뿌연 안개가 되어 앞을 가렸다. 민호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문을 열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급히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벽에서 나타난 손자국은 그들의 결정을 조롱하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지수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민호에게 매달렸다.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느낌은 너무나 선명했다. 방중앙의 장식장 안의 인형은 그들을 쳐다보며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간신히 창문 하나를 발견한 그들은 깨부수는 데 성공했고 그 창문을 통해 어렵게 폐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쥐어뜯겨 있는 등 여러 흔적들이 그들의 손목과 팔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몸을 추슬러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 집은 원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불길한 일을 겪었죠. 지수와 민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포 영화 보는 것에 만족하며 실제로 미스터리를 파헤치려 하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둘에게는 그저 불쾌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지어진 허구일 뿐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공포 이야기는 종종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이런 장소를 실제로 탐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특히 긴 하루였다. 회사 회식이 길어져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보니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어지러웠다. 마지막 전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릴 때쯤엔 이미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역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 주변 풍경이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길을 걷다 보니 평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골목길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어두운 골목이 이상하게도 눈길을 끌었고 나는 그 길로 들어갔다. 골목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어둠 속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릿하면서도 희귀한 냄새였다. 순간적으로 구토가 치밀어 올라오려 했지만
나는 꾹 참고 걸음을 이어갔다. 그런데 골목의 끝 무렵에 다다르자 한쪽 벽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술에 취한 누군가가 쉬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그 사람 옆에는 알 수 없는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금속과 나무 조각, 그리고 여러 개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사진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찍힌 인물을 보고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사진 속 인물은 나였다. 더 섬뜩한 것은 뒤에 있는 배경도 내가 사는 아파트의 내부라는 점이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리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붙들러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짝조차 뗄 수 없었다. 그러자 옆에 쪼그리고 있던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깊은 어둠처럼 까맣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나는 천천히 후진을 시도하면서 벽을 넘어 가까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전력 질주로 도망쳐 나왔지만 골목을 벗어난 후에도 그 끔찍한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다행히도 큰 길로 나오니 사람들의 불빛이 보였고 나는 여기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안심시키며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집을 나서려 할 때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작은 상자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어제 밤의 사진들이었다. 이번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진까지 찍혀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나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런 사건을 하찮게 여겼다. 그저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라며 나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매일 밤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알 수 없는 기운이 주변을 맴돌았다. 아무래도 그날 골목에서 본 사람이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는 점을 점차 깨닫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친한 친구 집에 잠시 몸을 숨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무언의 침묵 속에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친구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문득 그날 골목을 지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평온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시골로 여행을 떠나신 주말, 나는 대학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잠시 환기를 시킬 겸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살짝 스며들면서 어둠이 깔린 거리와 침묵이 내려앉은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문득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각에 교회에서 종을 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다가 갑자기 멈추었고 다시금 아무 소리 없는 고요함이 돌아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책상에 앉으려는 순간 아래층 어디선가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집에는 나 혼자 있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발소리는 분명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소리가 나던 방향, 즉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응시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작은 안개 불빛이 비춰지는 듯한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종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분명히 지하실에서 울리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절대 혼자 내려가지 않을 곳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불안감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았다. 꿋꿋하게 다짐하며 지하실로 발길을 옮겼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내 심장은 점점 더 맹렬히 뛰었다. 지하실은 추운 공기가 감도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낡은 가구들과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 사이로 희미하게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끝쪽 벽에 작은 문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천천히 열자 오래된 방이 드러났다. 방 한가운데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종소리는 바로 그 상자 속에서 울리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얽혀 나는 상자 앞에 다가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금속재 종이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종은 울리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순간 주변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돌아섰을 때 지하실 문 쪽에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 그 형체는 사람 같기도 짐승 같기도 한 형태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공포가 덮쳐오면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하고 손에 든 손전등마저 떨리기 시작했다. 뭐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종소리는 멈추었지만 방금의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진 상태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올라왔다. 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떠한 용기도 내 자리로 돌아갈 마음도 없이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꼭 감았다. 밤새도록 비몽사몽간에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종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야 고요함이 돌아왔다. 나는 어제의 사건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하실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종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방울의 비밀을 아는 이를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나는 졸업 후 타지로 떠났고 그 집과는 멀어졌지만 가끔씩 종소리가 꿈에서 날 깨우곤 했다. 꿈에서 들은 그 종소리는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지? 이제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